북한이 러시아에 1000만 발 규모의 포탄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러시아 메즈 프라운다가 북한이 러시아에 122mm와 155mm 포탄 1000만 발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러시아 정치학자 유리 바란치크의 말을 전했습니다. 1000만 발은 그동안 러시아가 전쟁에서 쏜 포탄의 양과 거의 같은 엄청난 분량인데 러시아가 10년간 생산해야 할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 관계자는 러시아 매체가 공급한다는 1000만 발의 숫자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북한이 1000만 발에 나나는 포탄을 비축하고 있을 가성은 회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사 1000만 발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제 제재로 원료 수급이 어려운 북한이 자국 포탄 창고 비워둔 채로 모두 러시아로 보낼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혈각에서는 이름 두고 가짜뉴스 실리전이라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특한의 탄약이 1000만 발, 아니 그보다 적은 암이 러시아에 간다고 해도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그리우러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난학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이고 있는데 성능이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 접장에서 북한의 포탄 실체가 드러나면서 한국과 북한의 포탄에 대한 비교가 이뤄지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키틸로 부다노프 준장은 지난 13일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아마가 이만하보 전부터 특한제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면서 122mm 다연장 로켓단을 거론했습니다. 지난 6터부터 7월에 우크라이나군이 122mm 다연장 로켓포를 의미하는 한급 방122 표시가 있는 로켓탄을 압수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자포리자 전선에서 북한제 122mm 포탄을 무방공유를 해서 입수해 그라드 다연장 발사 시스템에 장착해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살활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제 포탄은 대부분 1980년, 1990년대에 제조된 것이라서 물발이 엄청 높았다는 것입니다. 한 그라드 다연장 로켓 발사 명사는 포탄의 신뢰성이 매우 낮아 가끔 미친 짓을 한다라며 발사대 근처에 전근하지 말라 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서빙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내고 이름 채워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했지만 지난 5월에는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에 수십만 발의 한국 포탄이 전해졌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미 상당량의 포탄을 비축하고 있는 한국의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로 향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남북한의 포탄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했습니다. 앞으로 접쟁이 길어지면서 포탄 부족으로 인해서 한국과 북한의 포탄이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은 한국과 북한의 포탄의 차이는 더욱더 엄혹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弹약을 비축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105mm 포탄은 약 340만 발, 155mm 포탄은 360만 발 절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루 3,000발 정도의 155mm 포탄을 소모하고 있는데 한국은 155mm만으로만 따져도 지금까지 소모된 포탄의 2배가 넘는 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많은 포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1000대 이상의 K1전자와 3000여 문의 자주포를 운용하기 때문인데 한국산 105mm 포탄, 그 중에서도 날개 안정 물리 철갑나는 세계 최정 3급 성능으로 절펄나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 보급된 105mm 천차포용 철갑탄은 독일제 DM33 모델로 2000m 거리에서 균질화변 단판 420mm밖에 관통하지 못합니다. 포탄 상태가 불량해 그 위력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이 개발한 K274N 철갑탑은 무려 550mm 관톨럭을 발휘해 2000m 거리에서 증가장긴을 장착하지 않은 러시아군 T-72 전차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서 한국에서 온 포타이 서양이 지원한 전자에서 발사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탄약량과 품질도 중요하지만 현재 155mm는 작심하고 만들면 월 30만 발 이상 생산할 수 있고 풍산에서 만드는 각종 포탄을 다 합치면 연간 1억 발의 탄약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생산해서 비축하는 포탄의 양은 북한의 난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단 일주일을 쓸 수 있는 양인데 그 절도 밖에 만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탄약에도 유기한이 있어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되고 사거리가 짧아지며 표적어서 빗나가 절 폭격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가장 상태가 좋은 생산화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규모 생산 라인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달냉전 이후 유럽에선 105mm 전자포탄 생산 설비가 사라졌지만 그 사이 한국은 M48계열을 포함해 1500대가 넘는 105mm 전차포 답제 전차를 유지하고
전차에 쓰이는 포탄을 비축하기 위해 대규모 생산 라인을 가동해왔습니다. 북한은 최소 100톤 이상의 탄약을 비축 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3040년 전에 만들어 놓고 열악한 저장 여건으로 인해서 대부분 불발탄이거나 문제가 있는 단약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차와 자주포 등 전력의 손실이 심해지면서 오래된 무기들을 꺼내 쓰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의 오래된 포탄이 호환이 되어 요청받고 있지만 실제 전잘에서는 크게 쓸모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과거 현평도 해전에서 북한의 방사포가 쓴 170발줄의 절반이 넘는 90발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은 전차, 자주포 등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포탄 생산 능력까지 부각되며 군비를 증강해 무기를 사려는 국가능에게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무기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무기 중 하나는 K전자입니다. 폴란드가 무려 1000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루마니아, 체코 등 많은 도유럽 국가들도 도입을 걸토하고 있습니다. 쓸모왕 폴란드에서 K전차 선택한 것은 한국 EU법의 방산지장에서 새로운 입지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가 합국 무기를 선택한 것에 대한 많은 분석이 있었지만 오늘은 네이버 경제 분야 10만 인플루언서 메르님의 신간 1%를 읽는 힘의 내용에서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모든 서점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날리며 큰 열압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를 읽는 힘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르킨 나비 효과라는 챕터에서는 왜 폴란드가 미국과는 일 전차를 두고 한국전자 선택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설명은 이 점수입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240대의 에이브람스 전차 도입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에이브람스 전차는 무게가 많이 무거워서 높이가 많고 지반이 약한 동유럽에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다. 미국은 공평이 강하고 집장을 참악하는 능력이 좋아 전자가 독자적으로 잡수 도하를 할 필요설이 없다고 보고 에이브람스 전차의 설계에서 잡수 도하 기능을 빼버렸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에이브라스 전차는 강력하지만 하천과 높지가 않고 공병이 약한 폴란드로서는 운용에 장애가 많은 전차가 되었다. 지금까지 유럽 지역에서는 독일제 레모파르트의 전차가 주도했다. 레오파르트 전차는 사우미 수출 계약을 기대하며 생산 라인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독일 의회가 사우디의 빈 살만이 자말 카슈크지 압살 사건을 일으키자 인권을 앞세워 사우디와 수출 계약을 뒤엎어버렸다. 사우디를 기대하며 운용되던 레오파르트 전자 생산 라인이 중단되었고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레오파르트 전차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더라도 재무장하려는 독일 자재 수요를 출족하기에도 역량이 부족하다.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폴란드군이 방어해야 할 전선이 무려 900km나 되는데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투코는 협박한 지형에서 방어가 어렵고 독일 레오파르트 전자는 생산력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K 흑표 전치는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훨씬 가볍고 자체적인 도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능을 조금만 보강하면 폴란드의 웬만한 하천은 K전자의 자재 도하 능력으로 공병의 지원 없이 전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현재 란드가 원하는 수준의 무기를 만드는 서방권 나라는 미국, EU, 이스라엘, 일본, 한국 정도인데 원하는 기간 내에 원하는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U국들은 군축으로 개조 욕심이 많이 떨어졌고 미국은 판매는 하지만 한지 생산을 잘하지 않는 나라인데 폴란드는 최종적으로 현지 생산을 원해서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1%를 잇는 힘에서는 한국의 K전차를 왜 폴란드가 선택했는지를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내 생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조달 규정상 자국 업체만 주달사자로 계약이 가능하고 해외 기업은 미국 기업의 협력업체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진인장벽을 높게만 놓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기술 이전도 거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추가 비용도 민만지 않게 듭니다. 이 때문에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군비를 증강하면서도 자국의 방산기업들을 살리고 고용과 경제적인 효과도 누리길 원하기에 많은 국가들이 미국자 무기보바로 한국사 무기를 대거 도입하는데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많은 나라들에게 매력적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뛰어난 기술과 빠른 생산 능력과 더불어 현지 생산입니다. 최근 KF-21의 분담금을 인도네시아가 오랫동안 만나지 않아서 속을 썩게 했는데 UAE가 KF-21 프로그램에 공식 참가해서 인도네시아가 내지 많은 금액을 낼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타르와 사우디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인도 매체 유라시안 타임스는 한국 전투기가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FA50에 이어 KF-21 보레메가 항공시장에서 큰 피급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UAE는 방신뿐만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 등 한빙에 총 300억 달러 약 4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도 한국과 방산뿐만 아니라 원자력과 우크라이나 재건들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조선 등 한국은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1%를 잇는 힘에서는 전기차와 배터리 전쟁의 미래, 슈퍼사익을 준비하는 한국의 조선업 등 지급 시점에 한국에게 찾아온 기회와 미리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한국은 그동안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로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며 전 세계 시장에 최고의 상품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한국은 새로운 시대에 절호의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푸틴이 약해졌다고 믿는다. 바그너의 반란은 독재 구조, 권력 구조에 균열이 있음을 보여줬다. 독일 왈츠 총리. 자신의 굴욕을 감추고 싶어하는 절박한 푸틴은 폴란드 벨로루시 국경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폴란드 네티즌. 서방 언론들은 프리고진 반란이 푸틴 체제의 균열이자 볼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폴란드에서는 초비상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을 이끌고 빨라루스로 떠나 수도 민스크 주변에 새로운 거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벨라루스는 폴란드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최근에 러시아의 접소핵 무기가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이 전투 경험을 공유해준다면 벨라루스에도 값진 일이 될 것이라며 그들을 환영했는데 이는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큰 위협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카친스키 부총리는 지난 수요일 바그너 그룹의 벨라루스 입성은 리투아니아에게도 자체적으로 위험하며 마침내 우리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며 그것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의 활동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폴란드 국경, 우리나라에 대한 것이라면 적어도 공격 강도가 감소하기 시작한 기간 이전 수준으로 강화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동안 폴란드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뒤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폴란드를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서 위협하며 이는 전선이 순식간에 확대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에 현재 도착했거나 도착하고 있는 무기들이 더욱 절실해졌는데 초스피드로 도착한 한국산 무기가 유사시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8일 카친스키 폴란드 부총리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벨로루시와의 국경 강화가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폴란드 군대, 국경수비대 또는 경찰 부대가 그곳으로 이전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카친스키 부총리는 제 생각에는 적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는 더 높은 순위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정보에 대한 제안을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이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위협적인 프리고진이 들어간 벨라루스 국경에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부대들이 이동하거나 한국산 무기가 일부 배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벌어지는 긴급한 전쟁 상황을 보면서 왜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폴란드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는 29일 미국의 에밀 에이브럼스 탱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K 전차를 대거 도입하기 전인 지난해 4월 미국의 최신 에밀 에이브럼스 탱크 250대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이 탱크의 첫 번째 차량이 2025년 초에나 폴란드에 올 것이기 때문에 폴란드는 지난 1월 중고 에미레일 전차 116대를 먼저 도입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16대 중에 14대가 29일 폴란드 슈체친 항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에미레일 에이브럼스 전차 14대를 폴란드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했습니다. 아이언 사단아런 디비전으로 불리는 18기계화 사단은 수도 바르샤바를 지키면서 동쪽 강면으로 벨라루스의 브레스트 게이트 인근에서부터 우크라이나와 슬로바키아 국경까지를 책임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배치는 신형 에미레일 전차가 올 때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지만 에미레일 전차도 전장에서 엄청난 명성을 자랑하는 전차이기에 배치만으로도 러시아에게 큰 위협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는 지난 1991년 걸프전 당시 에이브럼스 1대가 소련제 T-55 12대를 격파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두가 아닌 학살이었단 말 11자 나왔습니다. 또한 은비타완이라 별칭을 가진 열화우라늄 소재의 날개 만정 철갑탑으로 강력한 관통력을 빼며
이라크군이 자랑하던 T-72 전차의 포탑을 날려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K 전차가 이 에이브럼스 전차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레딧에 폴란드 16기계화 사단이 K 전차를 운용하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험한 지형에서 마구 굴리는 모습을 보고 국내 네티즌들은 에밀은 얼굴마담 K는 마당쇠 포지션이 되려나요? 받자마자 힘들게 굴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장에서 압도적 화력을 인정받은 에밀 에이브랄스는 존재감이 크지만 실전에서는 K 전차가 기동성으로 활약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폴란드에서는 이미 K 전차가 에밀 에이브랍스나 레오파드 이 전차를 뛰어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한 군사 유튜브 채널에서는 지구상 최고의 탱크 K 블랙팬서의 에밀 에이브럼스 및 레오파드 이를 능가하는 성능이라는 영상이 올라와 주목받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현대전에서 탱크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K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일 수 있지만 전장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유능한 전차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지구상 최고의 탱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서울에 기반을 둔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작전용 K1 변종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자체 개발 프로토타입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한 자회사인 현대로템은 대한민국 육군의 사양과 성능을 위해 K 블랙팬서를 개발했습니다. K의 모든 설계 및 생산 공정은 외국 동맹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전쟁 시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에 현지화되었습니다. 무장 측면에서 K는 한국에서 라이선스 생산된 CN08 120mm 활강포를 자랑합니. 프랑스의 레클러 주력 전차와 유사하게 K 블랙팬서는 포탑에 자동 장전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정교한 시스템은 필요한 탄약의 종류와 양을 즉시 감지, 선택 및 적재할 수 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오늘날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15발이지만 실제 전투 조건에서는 훨씬 낮습니다. 16발은 오토로더에 저장되고 나머지 24발은 선체 내부에 저장됩니다. 블랙팬서의 장갑 디자인은 모듈러 시스템으로 K1 이전 모델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손상된 부분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교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데이트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K는 정교한 장갑판을 보완하기 위해 폭발 반응 장갑을 갖추고 있습니다. 블랙팬서는 좋은 조건에서 최대 70km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으며 오프로드 조건에서도 약 52km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K는 60도 경사면을 오를 수 있고 최대 1.8m 높이의 수직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S&T 다이내믹과 자체 개발한 자동 변속기가 내구성 테스트에서 불합격함에 따라 2023년 생산되는 신형 유닛에는 등급 변속기와 두산 인프라코어가 개발한 엔진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파워팩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북한의 점점 더 적대적인 행동을 고려할 때 한국에 가공할 K 블랙팬서 부대는 앞으로 동원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달러 82억 8억 2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그 탱크들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요구사항이 총 300대의 탱크로 증가했습니다. 이전 모델을 단계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최종 요구사항은 600개 이상의 K 탱크입니다. 그 빌드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K가 완전히 한국 소유이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가 2022년에 980대 K의 탱크를 구입하여 같은 해에 인도되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전차이기 때문에 K는 가장 최첨단 전차가 아니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탱크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K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로 일본의 자앱 90 전차를 추월했습니다. 850만 달러의 이 탱크는 매우 견고합니다. 이는 모듈식 복합 장갑과 폭발성 반응 장갑 블록 때문입니다. 전면 장갑이 에로15포에서 발사되는 120mm 탱크 탄환의 직접적인 타격을 견딜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K 또한 능동적 보호 시스템과 대응 시스템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탱크에는 핵, 생물학적 및 화학적 보호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전의 탱크는 이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K 블랙팬서는 최첨단 탱크 기술을 대표합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탱크와 관련된 일반적인 강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의 스마트 탱크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의 모든 것은 손상과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지능적인 방식으로 적과 교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군 부대에게 K는 전장에 다가올 일들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군비로 살 수 있는 가장 진보되고 값비싼 전차 중 하나입니다. 현재 폴란드가 가장 신경 쓰는 곳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통북부 지역입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해군이나 육군과 공군의 대표적인 유럽 핵심 기지로 폴란드는 칼리닝그라드와 마주하고 있는 지역을 최전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곳에 배치된 16기계화 사단에 빠르게 도착한 K 전차 28대와 K9자 주포 36문 등 한국산 무기로 무장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K가 배치되는 16기계화 사단 주둔 지역은 강과 호수, 산지 등이 많아서 K 전차가 배치되었고 18기계화 사단 주둔 지역은 평지가 많아서 MIA 레이브랍스 전차가 배치되었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전선의 위험도와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고 너 그룹이 빨리 루스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칼리닝그라드 국경이 가장 중요한 전방이었기에 한국산 무기가 배치되었다며 K 전차는 기동성도 뛰어나지만 에이브란스 전차보다도 운용 측면에서 더욱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K 전차는 에이브람스 전차와 비슷한 화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첩하고 빠르며 특히 구형 에미레일 전차에 없는 놈들 방어장치를 비롯해 세계 최고의 접자장치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폴란드는 이제 벨라루스 국경의 위험도가 증가하면서 현재 최강 전력으로 인정받는 K 전차나 K9 자준포 부대 일분들 이동시키나 추후 도입되는 물량을 배치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라라스는 29일 무기 수출국으로설 공안 한국을 조명하면서 한국 최고의 군사계 약자 중 하나라고 칭호를 붙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일 CEO의 말을 전했습니다. 미국이 모든 무기를 만들 없다. 미국이 항공모함, 핵잡수함, 철단 항공기 등 첨단 무기를 만드는 데 반해 한국은 포병, 장갑차, 탱크를 중급 무기에 주력해 경쟁력 있는 기술을 축적해왔다. 얼마 전 한국형 전투기 KF-21이 극한환경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중국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쏟아부었던 중국산 전투기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또 다시 자격지심을 발동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KF-21의 강력한 한방이 공개되면서 중국이 감히 비빌 수도 없는 엄청난 스펙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떠들썩한 KF-21의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올해 각종 극한환경 시험을 거쳐 본격적으로 최초 양산에 돌입합니다. 지난 10일 방사청은 올해 중 KF-21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공군 1호기 생산에 착수해 최초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며 2026년 체계 개발 성공과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에 따라 방사청은 올해 KF-21 개발을 위한 비행시험을 지속하는 건 물론 다양한 시험들을 수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KF-21은 양산을 위한 극한 환경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ADD 해미 시험장에서 올해 2월까지 진행되는 전기체 환경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저온 고온 강우 결빙 등 극한 환경에서 기체와 항전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선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도 공중급유 시험,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 등 주요한 비행 시험이 예정돼 있는 상태로 KF-21의 성능을 계속 검증해 나갈 방침인데요. 작년에 CJ 6호기까지 비행에 성공한 KF-21은 초음속 비행,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통과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양산 착수의 기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서울 ADX에 참가한 KF-21은 시범 비행과 지상 전시를 통해 그동안의 개발 성과를 우리 국민들에게 선보이며 한국형 전투기의 모습을 비로소 드러냈는데요. 당시 KF-21의 위풍당당하고 느름한 모습에 벅찬 감동을 느낀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전 세계에서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곳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에 이어 우리나라가 8번째로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남은 과제가 많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KF-21의 전력화는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이 사우디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사우디를 상대로 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5년 만에 해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IRIS-T는 적외선 탐색 장치가 장착된 공대공 유도탄으로 독일 등 4개국이 함께 개발한 전투기 타이푼에 탑재됐는데 KF-21에도 통합돼 있어 중동에 이를 수출하려면 독일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중동 지역에 대한 금수 조치가 다시 내려질 수 있기에
한국은 이를 놓치지 않고 자체 미사일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될 공대공유도탄이 국내 기술로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지난달 방사청은 제158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KF-21에 장착될 단거리 공대공유도탄을 확보하는 단거리 공대공유도탄이 사업을 국내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2035년까지 5,919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KF-21에 장착될 유도탄을 먼저 개발하고 추후에 다른 기종에도 장착될 수 있도록 항공기 무장체계 통합 측면에서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에 방사청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이 KF-21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 UAE, 사우디 등 중동 국가에서 KF-21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KF-21에 통합된 미티어나 IRIS-T 모두 독일의 수출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독일이 사우디를 상대로 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5년 만에 해제하면서 IRIS-T를 수출할 수 있게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2019년부터 독일은 사우디가 발주한 미티어와 IRIS-T 공대공 미사일 수출을 금지했었는데 이달 14일이 돼서야 IRIS-T 150발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겁니다. 때문에 독일이 언제든 마음을 바꾸면 다시 오랫동안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의 IRIS-T 수출을 규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동에서 KF-21을 도입하고 싶다고 러브콜이 들어와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KF-21 수출을 위해서라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빠지며 개발이 지연됐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놀랍게도 우리 공군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주된 적이 북한인 상황에서 북한의 낡은 전투기를 상대로 굳이 고가의 고성능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현재는 우리 공군에선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 국무부가 자국산 전투기 외에 외국제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을 잘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만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군의 주력기에 통합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미국 정부가 KF-21에 대한 공대공 무장 통합을 거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친 김에 한국은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등장 시점에 세계 최고급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로 실제로 한국은 후발주자이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보다 고도화될 수밖에 없고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높은 성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의 목표는 이스라엘과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과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 개발을 통한 자주국방 능력이 향상되는 것과 동시에 KF-21 해외 수출을 노리고 있던 찰나의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최근 중국 관영 매체는 올해 특집 기사를 내보내며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 복좌형 등장을 우려하며 크게 긴장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로도 개발될 수 있는 KF-21의 성능과 잠재력에 주눅이 드는 등 중국의 제-20 전투기를 비교하는 외신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애꿎은 탓만 해댔는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제-20 전투기가 미국산 전투기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자화자찬을 했었는데 이번 일로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습니다. 이렇듯 중국 언론이 KF-21 개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제-20 전투기가 개발된 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난 상황에 겨우 복좌형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KF-21과 엄청나게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사실에 중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실제로 KF-21가 5세대 전투기처럼 내부 무장창과 안테나를 탑재하면 곧바로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이 이렇게 긴장하는 이유는 KF-21 전투기 자체만으로 중국에게 강력한 위협이기도 하고
중국 전투기 수출 시장을 차단시켜버릴 아주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더해 KF-21 완성과 더불어 추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까지 완료되면 수출 요청이 쇄도할 게 불 보듯 뻔해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KAI는 폴란드 FA-50 수출 효과에 힘입어 매출 3조 원을 기록하는 역대급 실적을 다시 쓰는 등 쾌재를 부르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나 KF-21 양산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안정적인 실적 상승 가도를 달릴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FA-50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개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인기가 더욱더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LIG넥스원은 독일 항공우주 기업 타우러스와 공대지 순항미사일 시제품 생산을 앞두고 있는 등 FA-50의 공격 수준이 엄청나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FA-52 훈련기에서 진정한 경전투기로 발전하고 있어 머지않아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개량이 이뤄질 거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방상업계에 따르면 앞서 LG넥스원과 타우러스가 공대지 순항미사일 TAURUS KEPD-350K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재 기술 고도화 작업은 물론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 FA-50 성능 향상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타우러스는 TAURUS KEPD-350K의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뒤 2025년 시제품을 선보이고 테스트 단계를 거쳐 본격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KEPD-350K는 현재 개발의 초기 단계로 기존 KEPD-350K 모델과 동일한 기술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KEPD-350K는 동종 미사일 가운데 가장 긴 500km 이상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높인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이는 별도의 항제밍 시스템이 필요 없는 유일한 순항미사일로 480kg에 달하는 탄두를 정확하게 표적에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사시 휴전선 이남의 안전한 지역에서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어 전투기의 생존성을, 관통력도 뛰어나 지하의 견고한 표적을 비롯해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과 같은 지하 군사시설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2년 뒤 생산될 KEPD-350K는 KEPD-350K보다 더 작은데 사거리와 파괴력은 더 향상돼 FA-50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KF-21의 공대지 무기 강화에 적합하다는 어찌됐든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KF-21까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 내에서 보람의 전투기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미국에서는 한국이 절대 핵잠수함을 보유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차세대 잠수함은 핵 추진이 될 것이라며 향후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실전에 투입하겠다고 천명했었고 김현종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전홍축 우라늄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제의까지 했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러한 반응이 나왔던 것인데요. 사실 한국이 최초로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했던 것은 벌써 20년 전으로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북한의 위협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핵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362사업으로 불리는 핵잠 건조가 비밀리에 추진됐었습니다. 완전히 비밀로 붙여질 수 있었던 이 사업은 한 기자가 엠바고를 깨고 보도하면서 1년 만에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뒤 다시 번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핵잠 도입을 천명했으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미국 앤드 연구소 R&D 코퍼레이션의 브루스 베넷은 미국이 앞으로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반대할 것이라며 말을 잘랐고 주한미군 특전사령부 작전참모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은 한국은 핵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다며 대놓고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 협정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없어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없다. 또는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등등의 반응을 보이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핵과 관련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을 하나 알아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핵잠수함이야 핵잠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아무래도 북한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지난 9월 8일 북한은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며 평가절하했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ICBM에 이은 SLBM까지 보유하면서 해상에서의 위협도 현실이 됐습니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은밀히 움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움직임을 탐지해 무력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려면 최소 2터부터 3배 빠른 속력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핵잠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주변국과의 해양 영토 분쟁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독도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중국은 해양 경계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어도 관할권을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과 중국과 동일한 수준의 해군력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비대칭적 전략수단으로 핵잠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현실적으로 핵잠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만 왜냐면 개정된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우라늄 235를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다만 미국이 핵원료를 공급한다면 이는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죠. 이를 핵잠과 관련해 살펴볼까요? 핵잠은 핵분열을 통해 발생되는 에너지로 엔진을 가동시키는 잠수함을 의미합니다.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수면 아래에서 활동에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은밀성에 있습니다. 보통 디젤 잠수함의 경우 3터부터 4일에 한 번씩 수면으로 올라와 연료를 공급해야 하므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잠은 우라늄의 핵분열을 통해 에너지가 공급되므로 이론적으로는 평생 수면 아래에서 기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량 공급이나 승조원들의 안전을 위해 3터부터 4개월로 한정하고 있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차고도 넘치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연료 수급. 핵잠을 건조하더라도 연료가 수급되지 않으면 핵잠은 고철에 불과하며 그 원료인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원전용 핵연료는 우라늄 235를 5%로 농축시킨 것이지만 핵잠에서 사용하는 핵원료는 20% 농축된 우라늄입니다. 이마저도 프랑스가 루비급의 20% 농축 우라늄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고고익선 가오가오이프입니다. 높을수록 효율이 높으니까요. 프랑스만 20%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미국과 소련 등은 핵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90% 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한미원자력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즉 20% 농축 우라늄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직접 농축할 수도 있지만 농축하는 순간 일본과 중국 등의 반발이 예상돼 사실상 쓸 수 없는 카드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20%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는 것인데 현재 프랑스에 이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원자력 헌정은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하고자 할 때만 허미가 필요한 것이지 미국산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의 농축 우라늄 수입은 금지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핵잠이라는 민감성, 미국에 대한 예의 때문에 미국산 우라늄을 고려하는 것이지 한미원자력 협정에 발목 잡혀 핵잠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오해 중 하나가 핵잠이 핵무기와 관련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 역시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은 전혀 관계가 없죠. 인류 최초의 핵잠으로 불리는 미국의 USS 노틸러스 USS 노틸러스는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가장 빠른 바닷길 북극해에서 작전을 위해 건조됐습니다. 즉, 핵잠은 잠수함이면서 그 원료가 농축 우라늄일 뿐이고 핵무기는 농축 우라늄 자체를 폭탄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실 기술적인 난이도로 보자면 농축 우라늄을 이용 핵잠을 개발했다면 핵무기는 이미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면 기술적으로 핵무기 상업용 원자로 핵잠수함 순으로 난이도가 높으니까요. 핵무기는 우라늄 235와 같은 물질을 90% 이상 고농축하면 됩니다. 즉, 농축 기술만 가지면 폭탄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난이도가 상업용 원자로입니다. 원자로는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농축된 우라늄 5%의 핵분열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전기로 변환하고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가동시키려면 핵폭탄보다 훨씬 더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벌써 수십 년간 원전을 운영 중입니다. 기술력 끝판왕은 단연 핵잠인데요.
왜냐면 잠수함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승조원의 피폭을 최소화해야 할 뿐 아니라 안전성까지 확보해야 하니까요. 변화무쌍한 해저 환경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교전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원자로를 가동시켜야 하는 만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작년 9월 공개한 북한의 핵잠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북한만이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혹 한국 정부가 핵잠용 원자로를 개발해 실전에 투입시켰다는 뉴스가 들린다면 한국은 이미 핵폭탄 또는 핵무기 제작 기술을 완성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핵무기나 핵폭탄, 핵잠 기술을 개발했다는 뉴스는 없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계적인 난제로 꼽혀온 방사성 요오드의 누출 및 이동을 99%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천연물질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보통 방패물이라 불리는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를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는 방패물의 극히 일부입니다. 방패물은 방사선이 사용되는 모든 곳, 원전은 물론이고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도 엄청난 방패물이 나옵니다. 그중 방사선이 약한 것을 저준위 폐기물, 강한 것을 고준위 폐기물이라 부릅니다. 저준위 폐기물은 원전 직원들이 사용하는 작업복, 장갑, 덧신 등이 있고 고준위 폐기물은 원자로에 투입했다가 꺼낸 사용 후 핵연료가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란 열 발생량이 이큼 반감기 20년 이상인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방사능 농도가 g당 4,100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므로 가장 위험해 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죠. 이러한 방패물은 저준위든 고준위든 방사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인간의 거주지와는 완전히 격리된 공간에서 처분되어야 합니다. 보통 저준위 폐기물은 천층 처분, 즉 땅을 얕게 판 후 콘크리트로 처분고를 만든 후 이곳에 폐기합니다. 처분고가 다 차면 사이사이에 몰타르 등을 채우고 그 위에 점토, 모래, 자갈, 아스팔트 등으로 다중방수 복토층을 만들어 방사선 물질의 방출을 막죠. 혹은 인위적으로 지하 동굴을 만들어 방벽을 세운 후 보관하는 동굴 처분 방식도 있습니다. 그 국가의 지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은 천층 방식을, 독일, 스웨덴 등은 동굴 처분 방식을 씁니다. 한국의 경우 2014년 12월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에 동굴 처분 시설을 완성해 운영 중에 있고 작년 8월 같은 지역에 표층 처분 시설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 처분 시설도 아직 운영되지는 않지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은 월성원자로 등에서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가 대부분인데 현재는 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전은 가장 효율적인 전기 생산 시설이지만 방사능 유출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체르노빌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그런데 핵분열 시 발생하는 핵종에는 방사성 요오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방사성 요오드의 반감기는 8일로 굉장히 짧지만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같은 폭발 초기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를 극소량 사용하면 갑상선암 등의 질병 치료에 사용 가능하지만 적정량을 넘어서면 오히려 갑상선암을 발생시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특징이 우라늄이나 세슘 등 다른 핵종들과는 달리 음이온의 성질을 가져 사용 후 핵연료를 감싸는 완충제나 주변 암석에 흡수되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를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빠르게 흡수시키느냐가 세계적인 난제였는데 이를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승엽, 권장순 박사가 해결했습니다. 연구팀은 오랜 연구 끝에 방패물을 보관하는 구리용기가 부식되면 구리이온이 만들어지고 이 물질이 지하수의 탄산이온을 만나 천연광물인 공작성 말라차이디,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공작석이 방사성 요오드만 선택 흡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단단한 광물인 마샤이트 마을샤이드로 재탄생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용 후 핵연료를 구리로 만든 용기로 감싸 지하 깊숙이 보관하면 구리용기가 부식되어 발생되는 구리이온이 지하수의 탄산이온과 결합해 공작석이 만들어지고 그 공작석은 방사성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흡수해 마샤이트 광물로 변신하고 계속 몸집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성질 덕분에 공작석을 이용하면 방패물 처분장 밖으로 흘러나가는 방사성 요오드를 99% 이상 영구히 붙잡아 둘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연구를 잘 활용하면 방패를 처리장 주변에 별다른 기계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가장 다루기 어려운 방사성 요오드를 지하에 계속 붙잡아 톨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원전에서 방사성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제거한 정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로써 원전의 안정성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연구 성과는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